신학회 정숙희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비와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땐 왜 코너는 뭐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뭐 워낙 유튜브 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는 양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좀 관심을 호소드리면서 이 정치비와 그때의 코너는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욱 TV, 박시영 TV가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주제는 희대의 판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 한덕수 판결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장인수 기자는 맞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평정심을 좀 잃었습니다. 제가 진짜 멘탈이 강한 기자로 네. 그 MBC 다닐 때도 유명했거든요. 웬만하면 안 흔들린다고. 되게 강하다고. 근데 요새는 진짜 판사들 보면 진짜 더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네. 사실 한덕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다들 또 안 돼. 기각이야. 다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나왔을 때 이게 열받는 거는 얘네들이 우리를 바보로 하나? 좀 거기에 그 기각에 이르는 네. 논리나 법 해석을 예. 나름대로 좀 머리를 써서 법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해줬으면 좋은데 뭐 차차 보겠지만 지체 없이가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 그걸 왜 몰라? 전 국민이 아는 걸 이 바보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열받지. 이거 대놓고 열받으라고 이거 쓰는 건가 결정문을? 이런 생각도 그걸 들고요. 초등학생들한테 사지선다형 아니 요즘에 오지선다형 많이 나오더라고. 지체 없이는 하루 내지 이틀, 3일 내지 4일, 뭐 5일 이내, 뭐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써놓던지 그러면 앞으로 법 만들 때 3일 지들이 이내. 법 만들면서 써놓지도 않았으면서 원래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나를 보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바로바로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바로바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설레를 그게 보면. 지체 없이의 뜻인 거지. 근데 그거를 지가 창조해가지고 뭐 상당한 기간 내 어쩌겠네. 그 상당이라는 말이 판결에 들어가면 그건 내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 아. 판사 마음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수법인데 아까 장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판결문을 쭉 읽어내려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법적인 거를 저렇게 적용해가지고 판단하는구나. 그래도 논리가 저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네. 이렇게 이게 돼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게 사회가 안정이 되고 헌법재판의 맞아요. 권위가 수고에 사람들이 그거를 믿게 되는데 아니 듣다가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나마라도 빨리라도 했으면 또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멘붕이 오거나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원래 그런 종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혹시 솔직히 뭐 좀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 내가 서울법대 출신 수준 낮다고 내가 몇백 번을 얘기했으면 내가 법조인들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아니 그때 몇천 번을 얘기했는데 1년 후배 김복형 과 1년 후배라면서요. 그래. 거기 한 명 빼고 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요. 아니 헌법재판관. 진짜 김복형 참 블랙홀로 떠올랐죠.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어. 네, 블랙홀로 김복형. 떠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직책 이름이 뭔지만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나오거든. 다른 거 다 어이없었지만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들은 들어가게 막고 군인들은 안내하고 내가 그 놈을 보면서 저런 황당한 놈이 있나 했었는데 그 목현태 이거는 헌법재판관이잖아요. 헌법을 기준으로 모든 거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네가 헌법을 무시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열받는다. 기가 막히는 거지. 아니 이럴 거면 헌법재판소 왜 필요해? 진짜 그러니까. 날려버려야지. 만약에 윤석열 아마 만에 하나라도 정말 기각이 된다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헌법재판소 날려야 돼요. 근데 다른 데에서 다 헌법을 무시해도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격하게 헌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다른 데서 다 인권을 무시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다 인권의 가치에서 모든 거를 봐야 되듯이. 근데 이것들이 지금 뭐 완전히 자기 그냥 직장이고 자기 월급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 직책이 갖고 있는 무게나 상징을 몰라요. 저는 생각을 안 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가져온 주제가 바로 희대의 판결인데 과연 희대의 판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사법부 판결 믿을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본 이후에 기억나는 희대의 판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뭐 저희가 추미애 의원님 모셨더니 추미애 의원께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전은 상식의 요약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아주 많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의 딴 세상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상황을 겪는 걸 보면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수백억이 또 아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도 몇 번을 했어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저는 여기 뭐 사법 적극주의 소극주의 써놓기도 했지만 이번에 보고 놀란 게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최강욱 의원님 뭐 계속 뭐 법관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수십 번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번에 저는 그걸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얘네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나? 심지어 이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국영수를 잘 못한 모질이들이 헌법재판관에 모여있나? 아니, 시험 준비를 한 거지 공부를 한 건 아니었어. 아니 근데 어찌됐건 제일 명석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을 어찌됐건 그 법조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태여 그걸 이제 기각 의견을 밝힌다라고 하면 아니 이거 특검을 임명하고 말고는 국회에서 정해서 하고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고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인데 거기에 사소한 어떤 문구에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법원에 다 가져와서 법원에서 가부를 가리자고 하면 사법 만능주의 그리고 이제 정치가 해체되고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이거는 사소한 어떤 법적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논의하지 법원으로 이렇게 쉽게 가져와서 여기서 승부를 가려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갔으면 아 그래 맞는 얘기야. 저는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같은 기각이라도. 근데 지첩 씨는 규정된 바가 없잖아.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논리 법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답부터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데 아니 좀 똑똑하게라도 끼워 맞추던지 그걸 그렇게 멍청하게 끼워 맞추면 사람들 열받으란 얘기죠. 10일을 딱 쓸 때 열흘 동안 내란 특검 관련해서 그랬죠. 자, 근데 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됐죠? 판사 되는 게 변호사로서 5년간을 해야죠. 이제는 그렇게 돼 있죠. 5년으로 지금 줄였죠. 과거에 10년에서 357, 10으로 늘어나는 거였는데 5년으로 그냥 박아버리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지. 그 전에는 7년간이었나요? 그러면 7년간 아니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였다니까. 그래서 5년까지는 됐고 7년으로 가야 될 상황에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5년 법 적용력이면 되는 걸로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사회에서 변호사 생활도 좀 하고 세상 물정 안 다음에 판사로 가야 똘끼 있는 판사들이 좀 줄어들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트주의에 파묻혀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또 지네들끼리 짬짬이 해먹고 이런 거에 익숙한 놈들이 판사직을 해먹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5년으로 못을 박았네요. 그럼 앞으로 나온 사람들 다 5년 동안만 로펌이든 이런 데 가 있다가 판사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원래 판사로 시험 성적이 좋아서 원래 된 사람들만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 지원을 할 수 있나 누구나? 변호사 시험을 본 사람 중에 나중에 이제 법적용료 5년이 채워지면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록 놓고서 판결문 쓰는 시험 한번 보고 면접 보고 인성검사하고 이래가지고 뽑는 건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애초에 거기를 가서 이걸 내가 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법원 행정처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펌이나 이런 데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펌의 그러니까 업무 강도는 비슷한데 돈 많이 주는 데로 간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단순히 그냥 판결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그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위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된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법조 양성 과정을 보면 로스쿨 때가 됐건 사법시험이 됐건 일종의 무슨 출세 코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직업을 택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고시를 볼 때는 판검사, 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됐잖아요. 근데 노스쿨로 바뀌면서 몇 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수원 성적으로 된 거고. 그렇지. 연수원 이제 전체 석차가 나오는 시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체 시험을 또 보는 건데 근데 뭐 웃기지 옛날에 이제 면접으로 이제 처음 뽑기로 하고 그걸 강화한다고 저 발표한 법원 행정처에서 담당 실장이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나하고 친한 선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서초동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겨레 법조기자들이랑 식사하기로 했는데 괜찮겠냐고 해서 아니 뭐 좋지. 나도 법조기자 많이 아는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지가 좀 높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혼자 안 오거든. 뭘 하나 달고 오잖아. 지가 높은 척 하려고 밑에 뭘 데리고 온다고 항상. 그러는데 또 이제 하나를 달고 왔어. 그게 이제 판사들이 가서 있으면 심의관이라 그러고 그 위에 이제 실장이 있는 건데 심의관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딱
딱 앉아서 이제 뭐 그날이 그거 발표한 날이야. 앞으로 판사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게 이제 경력자를 대상으로 뭐 이렇게 뽑겠다. 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게 강화한다고 하면 더더욱 법원 논리대로 사람들을 틀을 짜가지고 잘 들어맞을 수 있는 사람을 뽑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저기 하는 애들을 뽑겠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걸 저 다양하게 하려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면서 법원이 언제 면접 과정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적이 없었다. 옛날에 판사 임용할 때도 연수원성적으로 할 때도 면접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선수들끼리 농담하지 맙시다. 뭐 기자들도 있는데 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거야. 근데 좀 이따가 말씀을 우리 하는 곳에서 나오겠지만 예전에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군 법무관들이었다고 네. 자기들이 법을 알고 헌법적 기준으로서 군대가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취하시키려고 군 조직이 총동원돼서 온갖 압박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지네 아버지가 울면서 저기 하시는 바람에 이제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옳은 길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공군법무관이었는데 지 동기법무관 하나가 국가소송을 수행하면서 확정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며칠 안에는 꼭 항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국가가 패소한 사건일수록 국가소송 수행자니까 더 확실하게 이걸 체크해서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놈이 그 기한을 놓쳐가지고 패소 확정이 돼버린 거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걔 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공군 법무관 중에 고 병과의 책임자가 공군 법무감인데 법무감이라는 놈이 얘를 불러가지고 네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제가 저 불병기한 놓쳐가지고 패소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고 징계를 안 하겠다. 네가 취하를 안 하고 계속 하겠다고 하면 저걸 징계하겠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얘네 둘이 친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놈이 울면서 사장하니까 이제 여기서 징계받으면 얘는 앞으로 뭐 뭘 못하거든. 지는 이제 제대하고 판사 검사 뭐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얘가 취하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판사를 지원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어. 성적이 되게 좋아. 10등 안에 들어. 그러면 뭐 누가 봐도 그건 되는 거야. 근데 쟤는 되고 얘는 떨어졌어. 이 헌법소원을 냈다가 취하한 당사자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 불변기한 놓쳐가지고 그 패소 확정시킨 걔는 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 어떤 그 성실도나 능력으로 따지면 법조인이 그걸 놓쳐가지고 패소 확정시켰다. 이게 권경애가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공명이 생각났어. 조국 흑서. 근데 그거는 되고 얘는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가 판사 임용 그 면접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면접관들이 다 고위 법관들이죠. 네.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헌법소원을 왜 냈냐, 법무관 이거 해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그 자기는 취하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알려졌어 그게. 그래서 내가 아니 법원이 면접 과정에서 그런 걸 안 했다고? 여기 당사자가 있는데 얘가 그렇게 해서 저기 불호소생 사건 때문에 헌법소원 한 거 가지고 그거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더니 성적도 그렇게 좋은 애를 떨어뜨려 놓고 이게 뭔 개소리냐. 그랬더니 그 실장이라는 높은 판사가 아 그럴 리가 없다. 그게 말이 안 된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고 막 한 거야. 이게 의원님이 의원 시절에 만난 거죠? 변호사 때 불온소생 사건이 언제 때 이명박 때 얘기요.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때쯤 만나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은 쫑긋 세우고 들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누구 말이 맞나. 기자 입장에서 얼마나 흥미로운 주제야 이게. 뭔가를 발표했는데. 근데 그 심의관이라고 판사 하나 달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얘하고 동기야. 그래서 얘가 앉아가지고 잘하는구나. 그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아 이거 또 승진해서 누락되는 거 아니야? 얘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덜 들어서 눈치가 없구만. 거기서 눈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실장 이 선수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수들끼리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들이 이렇게 뭐 너네 그 써야 돼? 이거 비거밖에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된다. 야 재밌네. 진짜 판사의 성향 분석하는 걸 보면 그것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뭐 이런 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법 적극주의, 소극주의 또 문헌주의, 비문헌주의로 나눈다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 아니 나 그 전에 그냥 언론인과 컨설팅 전문가 분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 견해를 묻고 싶은데 판사가 보수적이다 또는 진보적이다 그거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느낌에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고 그걸 물어본 거야.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건 법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 뭐 판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뭐 하나라도 유사한 판례가 있으면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새로운 흐름, 변화된 흐름. 아까 있던
상식의 요약이다 법전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의 상식이나 생각들이 변화하기 마련인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를 들면 호주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과거식으로 판단하는 거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은.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인권,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 그렇죠. 여성 문제든 환경 문제든 아무튼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기존의 권력 질서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소외된 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법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개선된 어떤 판결을 하면 그런 경우 보통 진보적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의 편이 되는 판결을 그렇죠, 한 그렇죠. 사람들. 네, 그거를 이제는 힘없는 자가 죄를 졌는데 뭐 무죄를 주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감안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그러니까 예를 감안하는 들어서 거죠. 800원을 횡령한 사람이 그렇죠. 있을 때 네. 그거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처벌을 한다고 하면 그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두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 들여다봐서 그런 것들을 담는다라고 하면 진보적인 성향인가 보다라고 언론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렇죠. 네. 판사들 스스로한테 너는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얘기하면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 없지. 그런 얘기 안 하겠지. 지들은 다 중립이라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언론이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을 지금 언론에서는 중도라고 분류하는데 동의하냐? 동의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분류하는 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진보적인 판결, 진보적인 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것 같냐? 그러면은 말을 못 해. 그게 내가 볼 때 생각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80%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규정지었다고 책 잡힐까봐 말 안 하는 게 20%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회 때마다 늘 고민하다가 결국 안 물어봤던 게 가장 최근에 당신 읽은 책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없을 거거든. 책은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설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내가 쌤통이라고 하는 거야.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지 않아요? 책을 우리가 말하자면 삶의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는다면 판례집이나 그렇지. 이런 거 읽으면 몰라도 한강책 이런 거 안 읽는 거야. 한강 뭐 맨부커상이 뭔지 이런 거 몰라. 모르겠지. 그거를 내가 물어봐서 답을 하는 꼴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가 너무 훼손될까 봐 내가 그거는 못 물어보겠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세요. 그 사고방식을 내가 저기 하려고 저기 법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있어. 내가 김영두 같은 사람한테 그 판사라 그래.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그러면 헌법재판관이겠네. 그러니까 그렇대. 그럼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네. 그러니까 약간 망설이더니 그렇대. 그래서 문제라는 거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따위로 판결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거거든. 근데 아까 이제 보수 진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법 권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도 저렇게 준동을 하면서 사람들 열받게 하고 속타게 하니까 이제 다 선거로 뽑자. 왜 판사들은 저 임명으로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애초에 사법부를 구성할 적에 이거를 선거가 아니고 임명직으로 한 이유가 있거든. 애초에 이제 삼권 분립을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잖아요. 대표자를. 그러면 다수가 뽑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마저 선거로 뽑으면 다수가 세 개의 권력을 다 한 손에 쥐고 소수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수의 독점.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는 그 선출을 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을 하게 해서 대법원장을. 그러면 사법부를 직선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법원장 같은 거나 선거를 하는 거지 전체 판사를 선거로 뽑는 데는 없단 없죠. 말이에요. 법원장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법관 자체는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의원처럼.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뽑지도 않았는데 왜 헌법기관이냐. 이 의미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의사만을 기대서 그걸 관철하려고 할 때 이 얘기는 그러면 소수의 권리를 대변을 해야 한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고 그걸 지키라는 게 사법부의 임무야. 근데 그거를 하면 진보적인 판사라고 그래. 원래 자기 거를 하는 게 보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면은 진보적인 판사라 그러고 행정부나 입법부가 국가 우월적인 사고에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4대강 사건 같은 거 그냥 쭉 가버리면은 그거 법원이 제동 거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부 주죠. 그러면서 이제 매몰병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다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법 소국주의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그죠? 그것이 법원의 사명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지네가 지네를 정통법관이라 그래.
그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법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법적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사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법부가 마지막에 판단을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게 법관의 정도인 것처럼 이게 이제 보수고 이런 애들이 한 70% 돼요. 그게 이제 보수고 아까 이제 사법 소극주의라고 그렇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기존 그래서 판례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대세 추종형 기회주의자들이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보수적인 법관, 정통 법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문헌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회 안정성이 중요하면 좀 상식에 근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연이 뭐야 도대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그 핵심은 지네들이 변하지 않고 있던 거를 계속 이게 맞다고 우기는 게 법적 그러니까. 안정성이 아니라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법을 저렇게 적용하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타당성하고 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타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가 유지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추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 국민배심원 제도도 그렇지. 어떤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렇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 예. 그 취지가 있는 거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그 판단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측 가능성. 그런데 그것이 아주 까리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럴 때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가지고 선례, 판례 이런 걸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란 상황이나 헌법 위반 상황이 온 국민이 다 뭐 명백한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네네.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앞장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판사들이. 네. 저 궁금한 게 그런 이상한 판결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벌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래서 네. 프랑스가 왜 그 괴뢰 정부가 비씨 정부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드골이 나중에 이제 그 수복을 하고 나서 비씨 정부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처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잡아다가 저기 한 게 판사예요, 판사. 비씨 정부 때 판사. 나치 청산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판사들을 많이 사형을 시켰다고. 그런 거에다가 정당성을 합법성을 부여해준 놈들이다. 니네가 제일 나쁜 놈들이다. 근데 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혁명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한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쟁의 패배를 딛고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독일이 반성적인 고려에서 만들어낸 게 지난번에 박구영 교수가 설명했던 연방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로 모든 걸 봐야 된다. 법기술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하나가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든 거죠. 아 그래 맞아. 이거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규현이 간 게 전형적인 그런 거지. 멀쩡하게 있는 법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결론을 지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내는. 지금 발의만 돼 있지 아직 통과 안 됐죠. 법 안 왜곡죄가. 됐죠. 예. 지금 발의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때도 발의됐었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볼 때 기본적인 이거는 인식이 없었어. 이번에 탄핵한 다음에 법 왜곡죄는 반드시 우리가 네. 이건 캠페인을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올려야겠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야 무서운 줄 알지 저놈들이. 그럼요. 기억나는 희대의 판결 이제 사례를 좀 뽑아볼 텐데 그 전에 광고 하나 하고 희대의 판결 왜냐면 목이 좀 타네요. 요거 먹으면 시원하니 좋습니다. 이 콤보차 오가픽 콤보차 광고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초하기로 조선행 박사가 40년 연구한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 품종 특허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한 명실상부 최고 명품 오가픽 건강 음료입니다. 오가픽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봉초 강목에 한 술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우주비행사 특수부대 이런 특수 임무에 종사하는 고도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했던 직종의 사람들이 복용했다고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요? 네.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 자양 강장, 만성 피로 회복, 항산화 작용, 심혈관 건강, 간 건강,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 배변 활동,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만능 아니 기능이 만능이야 만능. 요거를 저희 사무실 제 사무실이 이제 이명수 기자, 저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PD 한 명 이렇게 셋이 사무실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명수 기자는 가끔가다 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직 효능을 못 봤어. 저는 먼저 먹기 시작해서 뭐 계속 말씀드릴 거 효능을 봤고 최근에 제가 계속 이게 좋아서 PD를 줬어요. 내가 맨날 밤새워서 편집하느라 피곤하니까 처음에 잘 안 먹다가 지도 이제 느꼈나 봐. 챙겨 먹어 지가. 이거 괜찮다고. 아니 저도 지가 챙겨 먹어. 이거 진짜 술 먹고 다음 날 아니면 갈증 있는 날 그 뭔가 몸이 좀 찌뿌둥한 날 이거 먹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 날이 더워지니까 나는 앞으로 여름에 막 땀 흘리고 샤워 한번 하고 나와서 냉장고에 이거 넣어놨다가 딱 해서 먹으면 맞아요. 진짜 짱일 것 같아. 요게 지금 시원합니다. 예. 그 아침 공복에 한 포, 오후에 섭취 이렇게 예. 2포 먹으라는 거죠? 하루에 네. 2포 드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꾸준히 잘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 후기가 근데 좀 그 공감이 돼요. 예. 자, 읽어드릴게요. 예. SHIS님인데 남편 먹이려고 샀는데 처음 온 날 군대 간 아들이 친구랑 같이 휴가 나왔는데 집에서 남편이랑 셋이 술 마시면서 오가피를 같이 마시는데 너무 맛있고 먹기 좋다고 술잔 옆에 계속 따라 마셔서 2박스를 뜯었어요. 너무 많이 드셨어. 하도 신기해서 저도 한 박스 먹었는데 헐 뭐지 이 건강한 맛? 그래서 저도 하루 2병 마시려고 냉장고에 채워놓고 음료수로 먹게 돼요. 이것만 마시게 돼요. 이왕이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거 마시자고. 참고로 아들 신랑 아들 친구 셋이서 양주 3병에 소주 2병 마셨는데 야 술꾼들이네. 다음날 아침 멀쩡하고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남편이 더 사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8포 들어있습니다. 이걸 2박스 샀으니 16포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박스 다 먹어서 지금 다시 주문하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좋은 음료 마시게 해줘요. 그리고 네. 다음 또 그 댓글 후기 보면요. 2주째 매일 한두 개씩 먹고 있는데 화장실도 편하게 다니고 가시오가피 효능일까요? 뻣뻣하던 무릎도 부드러워졌어요. 아무튼 피로 회복이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재구매해서 꾸준히 먹어야겠어요. 네. 박시영TV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존 34%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48팩 구입하면 16팩 더 드리고요. 24팩 구입하면 3팩을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팩에 한 1,5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오가피 놀라운 효능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 냉동 보관 추천드리고요. 정말 좋아요. 맛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저희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쯤 궁금하신 분들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픽 콤보차였습니다. 자, 이제 희대의 판결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강 의원님은 희대의 판결하면 가장 떠오르는 판결이 뭡니까? 제일 어이없는 게 불온서적 사건 판결이죠. 국방부 불온서적이라는 거를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지정을 했습니다. 네.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가지고 그거를 병역 내에 반입하면 안 된다. 이거 읽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그 불온서적 리스트가 나왔는데 다 베스트셀러들이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4종류의 저걸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심지어 서점 같은 데서는 불온서적 특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절판됐던 게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게 얼마나 너무나 웃긴 일이고 사회의 태행이라서 그 당시에 현역 군 법무관들이 이거는 우리가 군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냈고 제가 그 대리인으로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레임을 군인들이 군 통수권자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조선일보가 갔고 대구에 있었던 우리 동기 판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를 야 네가 이거 대리해서 하는 거라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야 대구 지금 지가 저 변호사들이 있는데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났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뭐 이게 그 법무관들 징계한다고 막 이럴 때 그런 걸 가지고 대구의 변호사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난리가 났는 줄 알았더니 저것들 법무관들 다 총살시켜야 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대구의 변호사들이.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 농담하지 말고 지금 이게 그럴 농담할 사건이야 그랬더니 아니 내도 진짜 내가 황당해가 내 지금 얘기하는 거다. 여는 70년대다 70년대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거든. 이거를 헌재가 지금은 이렇게 윤석열이 파면 이런 변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보시니까 다 공개 변론하고 중계하는 줄 아시는데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거를 불온서적 사건을 거의 몇 년 만에 공개 변론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 공개 변론을 이제 하러 갔는데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 지금 그 나오는 거 보면 크잖아요. 예. 그날 육군 본부에서 군복 입은 군인 버스 2대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육군 참모 차장 나중에 이제 박근혜 때 국방부 장관하는 한민구가 육군 참모 차장이었는데 참모 차장이 걔가 거기 올라오는 저기 파견대 대장이야.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한 놈이 육군 법무감 고석이라고 전에 부승찬이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 출마했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없다고 했던 그 낙선했던 저기 한 놈 있는데 부승찬한테 졌어. 고석이가 그때 법무감이라고 이제 이 법무관들 파면을 주도하고 뭐 저기 했던 당사자예요. 헌법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무관들을 파면시키고 그러고 나서 공개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헌법소원이 있었던 이 불온서적 사건 그 주심 재판관이 이번에 우리 소추인단에 소추인 대리인단에 있었던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었고 원로잖아요, 송두환. 예, 예. 우리가 이번에 소추인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 두 분 계셨다고 김희수 변호사님하고 맞아요. 송두환 변호사님 두 분이 네.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송두환 재판관이 주심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 담당 연구관이 김진한 연구관인데 거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소추인 대리인단에 늘 가방에 이렇게 메고 그렇죠. 옵술머리에 이렇게 나오는 분 있죠. 그 김진한 연구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법무관들은 파면이 되고 그러고 그 공개 변론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헌법재판관들이나 이 분위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 버스에다가 그걸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방청석에 다른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또 인권 친화적인 시민들이 못 오게 하려고 방청을 독점하려고 지네가 그걸 싹 다 미리 가서 선점해가지고 그걸 군복 입은 군인들이 쫙 채워버리고 방청석을 심지어 그 당사자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방청권이 없어가지고 못 앉았다니까 아들 헌법소원에 공개 변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버스 2대 동원한 이유가 그거네. 그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헌법재판관들 앞에 무력 시위를 하는 거지. 그랬는데 나는 이 사건은 절대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는 불온서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온이라는 개념이 확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되게 그 편향적인 얘기잖아요. 불온이라는 어디까지가 게. 불온인지 애매하지. 헤게모니를 줄 적이 그놈들이 과거 잣대라면 한강책 다 불온서적 아니야? 쉽게 당연히 이야기하면. 불온서적이지. 그 장하준 책, 뭐 한국 교수 책 다 불온서적이라고 맞아. 했으니까. 장하준 책도 다 그랬어. 권정생 선생 책 뭐 이런 것들이 불온서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불특정한 개념으로서 이거 여러 가지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근데 심지어 또 헌법재판소가 전에 한 판례 중에 불온 통신을 규제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 법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불온의 개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잖아. 거기다가 더 확실한 300%짜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기본권의 제한을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머리 깎아야 되고 그럼 신체의 자유, 그렇죠. 그죠? 집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것도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때 되면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화도 내 마음대로 못 걸고 통신의 자유 다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 37조 2항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군대 안에서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 이게 요건이잖아요. 그럼 그 법률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다 군대 갔다 왔지만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건 다 가르쳐 주잖아. 학교 다닐 때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거든. 근데 선배들이 뭘 개긴 게 없었으니까. 가장 심하게 기본권을 제한받는데 가가지고 내가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한을 받지? 시민 강연 할 때마다 여쭤본다고 무슨 법으로 그때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떠올리는 게 병역법, 병역법. 뭐 이러는 거예요. 병역법은 신체 검사 기준 정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군대 가는 거 이런 거 정하는 거지. 그 법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넘게 없었어.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다 제한하고 있어 영으로. 기본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헌법 위반이잖아. 그러네요. 법률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 요건 어긴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 초기여서 헌법재판관들이 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새로운 사람들이었어. 그러네. 그렇잖아. 그때 뭐 저 한나라당 추천 이런 것들 뭐 한두 명 빼고는 그러니까 구성으로 보나 그치, 왜냐- 판례로 보나 그 열린우리당이 다수석이었으니까. 헌법 규정에 써있는 한글로 보나 이건 칠 수 없는 사건이잖아. 게다가 중간에 이놈들이 파면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도한 상황에서 이거 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졌어. 그때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번에 저 윤석열이 저기에 대리인으로 나와가지고 개몽령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의자 긁으면서 졸던 사람 있지. 그 이름 받아라? 조대현. 조대현. 그 사람이 그때 그래. 헌법재판관으로 있고 그랬었는데 졌어요. 7대2로 졌어 그것도.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노비가 들어간 거네. 노비 여부를 떠나서 군인들의 시주가 일단 먹힌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때 분위기. 그래가지고 그걸 졌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쓸 논리가 없어. 그래서 이건 뭐 관습헌법을 할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지금 이걸 뭐 그랬더니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바라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론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대통령. 그런 거잖아. 네, 군대에 대해서는 황제라는 네. 거잖아.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어디서 도대체 이런 게 그랬더니 헌법학 교수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교수들이 일본 명치 헌법에 천황 기관설이라고 해서 천황이 주권자고 일본 왕이 군대는 내 팔다리와 같다.
이게 천안기관설이거든. 거기에 의거한 얘기야 이게. 그 유신헌법 때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랬나 보다라고 하고 우리가 쓴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는데. 억지로 찾은 거 아니야? 막 찾다 못 찾다. 그렇지. 말도 안 되니까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파면되고 징계받은 법무관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이 사람들 징계 취소하는 소송이 또 있잖아요. 예. 행정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1심 갔는데 1심에서 졌어. 1심 재판장이 누구냐면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비서관이 된 김종필이라고 있습니다. 경북대를 나온 친구인데 거기 졌어. 2심에 올라가니까 2심에서 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조금 있다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대법관이 됐어. 김용덕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안 하고 대법관이 되니까 재판장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새 재판장이 왔는데 김창석이라고 고대 나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재판 진행하는 게 영 이상해. 이거는 사실은 징계 사유가 뭐냐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게 징계 사유야. 그렇죠. 근데 헌법소원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권의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재판장이 그 박근혜 비서관 됐다는 그 김종필이가 아니 설마 이게 징계 사유에 헌법소원을 냈다는 건 그건 징계 사유가 아니죠? 포함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군 쪽 대리인이 법무관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조서에 기록해달라고까지 했어. 그랬는데 그거를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써야 되잖아요. 그거는 없는 얘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1심, 2심을 다 졌어 우리가. 근데 2심을 질 때 지기 전에 이거는 질 수가 없다. 1심은 워낙 저건 꼴통이라고 생각됐던 판사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2심은 이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2심 판사가 고대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명박이가 고대였잖아. 그 대법관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고대 나와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을 하면서 대법관 물망 바운더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에 한번 대법관 물망에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기자들이랑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무리를 빚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기사까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럼 이 사람밖에 없다. 이게 재판장이야. 김창석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많은 변호사들이 나를 돕겠다고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다들 거기서 뭐 헌법이 어떻고 법리가 어떻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게 고대 나와서 대법관을 노리느라고 이거 패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응? 이명박을 상대로 했던 일이니까. 근데 에이, 설마 그래도 판사인데 줬어. 그래서 대법원을 갔어요. 그러고 가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박근혜로 바뀝니다. 박근혜로 바뀌니까 그때서야 이제 밀려있던 판결들을 막 해요. 그 이명박 때 눈치 보느라고 안 했던 판결들을 대법원이. 예? 그렇게 기회주의적이라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2017년 그때쯤에 뜬금없이 한겨레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 불온소득 사건 그 징계 취소 사건 맡고 계시죠 아직도.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거 아직도 판결 안 나왔죠. 그래서 안 나왔다고. 근데 아니 그거를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그게 있었던 건 2009년이거든. 왜 지금 이걸 물어보시냐 그랬더니 한겨레가 이명박 때 법원이 얼마나 비겁했나를 취재하느라고 최장기 미제 사건 이거를 따져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징계 취소 사건 그거 2심에서도 우리가 졌다는 거. 네. 그게 최장기 미제 사건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2017년 현재. 예, 2017년 현재. 계속 눈치 보더라고 안 하는 거예요, 판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판결했는지 아세요? 9년 만에 나중에 김명수가 대법원장 돼가지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는데 그때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쓰냐면 1심, 2심에서 다 법무관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징계가 맞다고 했던 놈들이 예. 그렇게 정권 바뀌고 한 1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거는 불호소득 지정 자체가 위헌이다. 막 이렇게 쓰는 거야 대법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징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취소돼야 된다. 그러느라고 거의 10년이 흐른 겁니다. 이 뻔한 사건을.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충격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라고. 그럼 여기서 그 윤석열 탄핵 선고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디로 들으면, 튈지 모르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이 불온소득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했는지를 징계에 관해서는 더 몰랐지. 그런데 계엄 관련한 이 사건은 국민 다 봤잖아요. 국민이 지금 다 봤고 그게 커. 국민이 맞아요. 봤다는 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이나 개헌법의 규정이 너무너무 명확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뭐 불원통신이 어떻고 뭐 기본권 제한이 어떻고 하는 거는 찾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천하의 저기가 와더라도 아니 관습헌법상 계엄 선포를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구사했던 네. 이 애들의 수법을 보면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
대통령은 원래 지 맘대로 해도 된다. 아까 말한 천황기관설처럼. 저렇게 돼. 김용현이나 막 구속됐던 인간들 있잖아. 다 풀려나야 돼. 윤석열 기각되면.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이 기가 막힌 일들에서 적용했던 그런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인수 기자는 기억나는 희대의 판결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네. 기자 초년병 시절까지는 검사나 판사들에 대한 그냥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흔들린 게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간첩 조작 사건이 저는 사실 되게 많이 흔들린 게 70년대, 80년대 군사정부 때까지는 공안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작 사건들을 했잖아요. 민주화되고 나서 삼김시대 거치면서 이제 그런 건 사라졌겠거니 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아, 유호성. 네, 유우성 사건. 네, 네. 그거는 이제 검사들이 조작을 국정원과 같이 조작을 하려다가 들켜서 결국 이제 무죄가 났잖아요. 네네. 근데 밴드 여간첩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뉴스타파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은 간첩으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건 간첩인 거지. 근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탈북자인데 내려와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나는 간첩입니다. 라고 자백을 해요. 그래갖고 그 자백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다 유죄를 받는데 그 자백을 유지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국정원 합식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당신 간첩입니까? 라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2번 해요. 2번 하는데 아니요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2번 다 진실 반응이 나와요. 간첩인데 진실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원과 검찰이 이거를 어떻게 조서를 쓰느냐. 북한 보위부가 약을 발명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피하는. 피하는. 내가 간첩이란 사실을 까먹게 되는 약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밴드, 고약 형태로, 고약을 이제 밴드에 붙여갖고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전에 패치 형태로 붙였다는 패치로 이걸 어디 신체 일부에 붙이면 네. 자기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까먹는 거지.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아니, 그런 약이 실제로 있어요? 패치가? 있겠습니까? 나 참. 이게 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맹점이 뭐가 있느냐. 북한에서 탈북자가 들어오면 국정원이 바보입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벗겨요. 그렇지. 그래서 다 압수를 해서 다 하고 다 갖다 버리든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뭔가 위험한 게 있을까? 예. 실제 간첩일까? 예. 그리고 새로 옷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어디다 숨긴 거야? 국정원과 검찰의 그 조사에 따르면 브래지어 안쪽 그 브래지어 그 패드 예. 넣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물어봐요. 아니 니네 다 알몸 검사하는데 브래지어는 왜 검사를 안 했니?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만 브래지어는 검사를 안 했다는 거야. 브래지어를 착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국정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루 전이나 2-3시간 전에 당신 이제 좀 이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네. 그냥 있는데 데려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시키는 거예요. 너 간첩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여성은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이 있는 거지. 2시간 후면 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거야. 지금 가서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약을 붙여야지. 라고 하고 약을 붙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서에는 이 여자와 같이 탈북한 남자도 간첩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둘이 같이. 내연 관계니까 둘이 같이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았다. 근데 검찰은 여자만 기소를 해요. 왜? 남자는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해. 이게 조서에 다 나와요. 판사들이 조금만 명석할 필요도 없지. 그런 약이 있어? 이런 의문만 가졌더라도 아니 그걸 그럼 어떻게 숨겨 들어왔어? 이런 의문만 한번 가졌더라도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기 전에 니네 알려줬어? 그걸 어떻게 알고 미리 알고 붙였대? 이 질문을 한 번만 했어도 기자인 저도 그리고 뉴스타파 그 당시 이제 취재팀도 보고 이게 말이 돼? 조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소설이지 약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남자는 왜 기소 안 해? 여자가 1심 2심 유죄 나왔으면 1심엔 자심 없더라도 유죄 받았으면 그 다음엔 기소해야 될 거 아니야. 남자도 데리고 와서 끝까지 기소 안 해요. 남자는. 남자는 판사들 앞에 보여주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제대로 얘기하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어떻게 대법원까지 유죄 그래서 3년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것도 웃기지. 간첩이면 우리 상식에 10년, 20년은 살려야지. 검찰과 국정원대로라면 보위부 지령 받고 3년만 남한 감옥에서 잘 먹고 편히 쉬다 나와서 간첩 행동하면 되게 그러면 3년만 편히 있다가 요새 고문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들 상대로 인간 사냥을 한 건데 그렇죠. 저는 판사들이 알고 그냥 무죄인지 간첩 아닌 걸 알고 그냥 유죄 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요. 이 사건 이렇게 보니까 보도된 거 보니까 2004년 이후에 간첩 혐의로 유죄를 판결을 받은 탈북자가 21명에 달한대요. 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탈북자 아까 했던 실적 올리기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적 올리기로 간첩으로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맞아요. 예. 법원 놈들은 또 간첩인데 무죄 판결했다고 너도 빨갱이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싸게 형 해가지고 또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아주 네. 비겁한 거지. 이거를 한원구 교수님이 예. 사법부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예. 거기 이제 결론이 그런 거야. 독재 정권 시절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사전에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데려다가 고문을 했다거나 때렸다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무슨 끌고 갔다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군사 독재 정권에서. 알아서 긴 거야 다. 옛날에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에 옛날에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 사건이 있을 때 국가배상 사건에서 그걸 위헌 결정을 했다고 그 대법관 집을 찾아가서 한번 저기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고문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어. 그냥 압박만 한 거지. 네. 그것도 판결 난 다음에. 근데 그 뒤로도 이승만 때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전두환 때도 그렇고 판사를 두들겨 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알아서 기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 자 그리고 저도 몇 개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맡은 사람이 오석준이라면서요? 예. 오석준? 이 사람 판결했던 거 보니까 황당하더만. 버스 기사가 400원씩 2번 횡령을 했대요. 400원. 17년간을 근무를 했는데 400원 2번 횡령을 해서 총 800원을 횡령했는데 해고 통보를 했대요. 버스 회사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보니까 횡령 이외에 해임할 수 있는 다른 징계 사유가 명시가 안 돼 있고 회사 규칙이나 이런데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하면서 800원 횡령한 사람한테 해고 통보를 했는데 반면에 검사가 유흥주점에서 한 4번 술값 향응을 받았대요. 근데 이걸 이제 면직 처리가 됐거든 검사. 네. 근데 그거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게 바로 오석준입니다. 아 동일인이.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유전무죄.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의 지엄함이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만 하더라도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실제 제 친구가 있었던 일인데 기소가 된 적 있어요. 술 취해갖고 ATM기에서 그게 진짜 신기한 일인데 누군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다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돈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안에. 예, 돈이 안 뽑아가고 돈이 있었던 건데 제 친구가 술에 만취를 해서 돈 뽑아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그 돈을 갖고 나온 거야 술김에. 근데 얘가 자기 돈인 줄 알고. 자기 돈인 줄 알고 술 뽑으러 갔다 있으니까 자기도 카드를 뭐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갖고 나왔는데 술이 깬 다음에 4-5시간 이후에 이상해서 그때 정신이 돌아서 그 돈을 들고 그 ATM기에 가서 은행 측에 전화를 해요. 이거 내 돈을 잘못 내가 갖고 온 것 같다.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요. 기소가 되니까 기소가 되면 수사기관 통보를 하게 돼요. 공무원들은. 이게 하위 공무원이거든. 징계받지 바로 바로. 본청 직원이었는데 저기 사업소로 징계성 인사 발령이 납니다. 국민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한 지엄한 법의 현실이에요. 네. 근데 저 위에 것들은 대놓고 헌법에 쓰여져 있는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또는 뭐 대통령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네. 참 이게 자료도 찾아보니까 이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부분에서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피해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주석 씨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찾아보니까 일본에 80년대 이제 오가면서 사업 활동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제일 교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예를 들면 조선학교 근무한 교사였는데 이 사람을 이제 공작원으로 둔갑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첩단으로 몰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다 재심 재판부에서 가혹행위 이거 다 밝혀졌어요. 안기부나 검찰에서 구금을 하고 가혹행위 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한 내용들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 재심에서 판결에서 다 무죄를 받았는데 특이한 것은 안기부나 검찰 뒤에 사과 한마디 없었고 법원도 그러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간에 1심에서 2심에서 했던 거 잘못된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내지 않았다. 근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더라고. 과거 긴급조치 상황에서도 많이 벌어졌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재심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다 무죄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긴급조치 때 그 집행했던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러면서 하급심에서는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입증하라고 하면 입증할 수가 없잖아. 가혹행위를. 이 부분 때문에 구금기간을 비례해서 형사보상금만 지금은 지급을
지급을 하고 있고 긴급조치 시절에 억울하게 당했던 국가 배상을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가혹행위를 입증돼야 국가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구금기간만 비례해서 형사 보상금만 일부 지급하는 정도로 대부분이 소극적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국가가 나서서 그렇다면 무죄를 받았으면 재심에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의미를 축소해서 이렇게 그 판결을 하고 있다. 열받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 굉장히 많다는 그러니까 거. 그 독재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세월을 잃어버리신 분들에 대한 판결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군 의문사 사건 같은 경우에 군에 가가지고 아들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도 몰라. 나중에야 그거는 밝혀져. 네. 그럼 그 사이에는 계속 기무사나 이런 보안사 같은 데서 감시를 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진상이 밝혀져가지고 국가배상 소송을 내면은 시효가 지났다라고 또 맞아요. 이런 일이 수탁이 있었죠. 야, 그것도 저도 보니까 보성 간첩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실명을 했대요. 6.25 때. 실명을 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 6.25 때 사라졌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갖고 이제 그 뭐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서 간첩질을 하라고 무전을 들고 해독을 해줬다 이런 죄명으로 무전 간첩죄로 이분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실명을 한 상태 속에서 조카가 찾아왔다 해서 어떻게 도움을 어떻게 주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야 67년에 그렇게 집에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80년에 이게 연행이 돼. 한 13년 뒤에 80년에. 그러니까 80년이 어떤 건지 아잖아요. 전두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호남이잖아. 호남이죠.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 조성. 간첩단 만든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이런 보면 진짜 아니 김근태 의장만 하더라도 고문 받았을 때 저기 한 딱지를 다 숙여서 빼내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걸 제시했잖아. 증거로 고문의 증거로. 그것도 무시했잖아. 맞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안부수 있잖아요. 안부수. 네. 안부수가 입장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 뭐 딸 집 그렇죠. 얘기도 있고 네, 집도 뭐 샀다 뭐 쭉 나오잖아요. 누가 장만해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딸의 집을 얻어주는 그런 게 있었고 국정원 보고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성태가 어떤 놈이라는 걸 다 증명을 했는데 그렇죠. 국정원이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잖아요. 판사들이 반영을 안 시켜주잖아요. 현장에 북한에서 온 저기가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법 개혁이 정말 큰 숙제로 남았어요. 지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 개혁도 해야지만 이 법원 사법 개혁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인데 끝으로 좀 그 얘기 조금 나누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최강원 의원님 어떤 식으로 좀 나가야 할까요? 사법 개혁. 일단은 법조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이 지금 깨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를 일단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법원 검찰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어깨를 걸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언론도 중요해. 언론이 보도하는. 그러니까 네가 뭐 그랬으니까 그런 거 핑계 없는 무덤 어디 있다더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억울해서 뭐 그 목숨을 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보자 중에서. 점들을 정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이제 거예요. 계속 제도 설계를 하고 만들어내야 그게 됩니다. 아까 법 왜곡제도 있고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같은 그다음에 것도 많이 기소배심 늘리려고. 같은 것도 있어요. 기소배심.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할 적에 검사의 정권으로 두지 않고 배심원.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예. 기소 배심제. 예, 이거 기소배심제도 중요하네. 있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걸 감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이 이제 받아쓰기 하는 그 검언유착 보도 네.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언론이 검찰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생하는 이유는 속성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고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있으면 김만배처럼 되고 짧게 있으면 또 그걸로 단독 보도 뭐 특종했네 어쩌나 하면서 이제 정치부로 가고 뭐 특파원으로 영전하고 이런 거를 노리고 거기 가서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또 그 민원 전달에 통로가 된다고 가가지고 맞아요. 전에 사주의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으면은 기사 안 쓸 테니까 이거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엿바꿔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특히 뭐 그런 거 그럼 많이 조선일보 있었잖아요. 거짓거리 뭐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이 좀 없어질 수 있게 진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는 정말 다들 각성하시기를. 진짜. 차인수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좀 그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고 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못 배우고 변호사 선임할 그런 어떤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서 내 사건 기록, 내 재판 관련 기록, 나와 관련된 증거들을 손쉽게 좀 받아볼 수 있는 그것만 되더라도 판사나 수사기관이 장난치는 게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판결 공개하고. 판결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 제가 이게 변호사를 통해서 관련 재판 기록은 다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취재해서
이 사람 취재해서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제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게 나와 관련된 기록인데 내가 받아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들 하세요. 기록 자체가. 네, 기록 자체를. 내 사건이고 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이고 수사 기록인데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그러면 안 주고 무슨 핑계 대고 예, 되게 힘들다. 그리고 그거 받으려고 막 공개 또 무슨 행정심판 걸고 예. 이래서 어렵게 받아보고 뭐 이러거든요. 그 사람과 관련된 당연히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은 그 사람한테는 다 예, 쉽게 이게 주는 원래 방법으로. 대등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정보에.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저는 사실 배심원제에는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배심원제 되면 이제 제가 기자인데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고 또 그런 어떤 여론 재판이나 여론 향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쥐기현 뭐 헌재 이런 거 보니까 아니, 일반 시민이 훨라. 배심원제로 가야 돼 이건. 그래.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이런 분노는 안 생겨. 그렇지. 네, 잘못할 수 있어요. 배심원들이 잘못 판결을 있죠. 내릴 수 있는데 판사 한 명이 잘못하는 것보다는 분노가 훨씬 덜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승복하지. 배심원들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배심원이 의견을 모았는데 그걸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흔히 그러지. 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미국은 강제력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높여가야 할 것 같아. 아까 이제 법 왜곡죄 이야기도 했고요.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적극 알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여요. 그래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언론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들도 그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오늘 다뤄봤습니다. 요즘에 법원 때문에 열받는 일 너무 많았는데요. 희대의 판결 좀 다뤄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